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디어 교과서로 돌아왔어요. 68페이지를 펴서 우리 저번 시간도 아니죠. 되게 오래전 시간에 이제 공부했었던 원자 모형의 변천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원자 모형의 변천에서 우리 보어 원자 모형의 등장과 보어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보어 원자 모형에 대해서 개념들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보어 원자 모형 다음 현대 원자 모형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까지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어 원자 모형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중간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특정 궤도를 따라 돌고 그 궤도 사이의 공간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전자가 상위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궤도로 올라갈 때 전자기파를 흡수하고 하위 에너지 그거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전자 궤도로 내려올 때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그게 스펙트럼으로 찍히고, 보어 원자 모형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어쨌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 원자 모형이 등장했고, 그게 목적이다 보니까 다 수소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했겠죠. 근데 여기서 수소 선 스펙트럼이라 하면 마치 수소 원자 하나만 이렇게 특정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보어 원자 모형은 수소와 같은 일전자 원자나 이온, 그러니까 일전자 원자는 사실 수소밖에 없죠. 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 원자는 수소밖에 없지. 그 다음에 일전자 이온이라 하면 존재하긴 어렵겠지만 헬륨 플러스 혹은 리튬 2 플러스, 베릴륨 3 플러스처럼 헬륨은 원래 전자가 2개 있죠. 하지만 플러스가 되면 전자가 1개 잃고 전자가 하나 있을 거야.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 수 3개일 거고 전자 수도 3개일 거예요. 하지만 2 플러스가 됐으면 전자를 2개를 잃고 전자가 하나가 됐을 거야. 베릴륨 3 플러스도 마찬가지. 원래 전자가 4개였지만 3개를 잃고 전자가 하나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하나만 가지는 원자 혹은 이온에 대한 스펙트럼을 보어 원자 모형 아주 잘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일전자 원자나 이온이 아닌 다전자 원자나 이온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보어가 제안한 요 개념관이고 리드베리 공식에 적용을 해서 파장을 얻어내 보니까 이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은 이 보어 원자 모형 컨셉으로는 설명할 수 없더라. 그 내용이 68쪽에 나와있죠. 여기 그림을 띄워주도록 할게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가시광선만 나타냈을 때 그 선이 4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각각 이제 3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또 4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5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6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떨어지는 전자 전위에 대한 방출선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네온을 보세요. 동일한 가시광선 영역을 나타냈지만 엄청나게 선들이 많고 복잡하죠. 이게 보어 원자 모형의 컨셉, 그 보어 원자 모형의 컨셉과 그거에 의해서 저기 설명되어진 리드베리 공식에 적용했을 때 이 나올 수 없는 선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셉으로는 더 이상 다전자 원자의 복잡한 너무 많은 방출선들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그 스펙트럼 그림 밑에 첫 번째 줄, 또한 질량이 매우 작은 전자는 입자의 성질뿐만 아니라 파동의 성질이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 이거는 15강이었나요? 강의 3개 링크 걸어주면서 여러분한테 보고 우리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한 빌드업이라고 이제 올렸던 강의 중에 물질파 내용에 대한 거예요. 드 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 등장을 했다. 자, 물질파라는 거는 물질이면 물질이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물질파가 뭐냐? 세상 모든 만물은 물질이기도 하고 동시에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이제 드 브로이라는 아저씨가 자신의 통찰력과 그리고 여타 이런 실험 결과들을 종합해서 논문을 딱 냈는데 그게 박사가 되기 전에 낸 논문이었던 거야. 박사 학위 논문이었는데 그게 바로 노벨상을 받은 논문이죠. 되게 똑똑한 아저씨란 말이지. 물질파 이론이 아름다운 공식으로 나타낸 뭐냐면 람다, 이거 시옷 거꾸로 쓴 건데 람다라고 읽는다 했죠. 파장이라는 기호고 람다는 P분의 하, 이건 H가 아니고 하라고 읽는다고 했죠. 플랑크의 상수예요. 어떤 상수야, 그냥 1이라고 생각하세요. B라고 생각하고. 플랑크 상수도 여기 밑에 있는 P는 운동량이야. 자, 이게 마치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자,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자, 파장이라는 거는 여러분 파동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파장이잖아. 여튼 파장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파동이어야 돼.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근데 운동량 보세요. 운동량은 공식이 뭡니까? 우리 통합학 때 배웠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그렇죠, 속도란 말이지. m 곱하기 v란 말이야. 질량, 파동에 질량이 있어요? 질량이 없지, 그지? 질량 곱하기 속도, 속도는 있을지언정 질량이 없잖아. 질량이 있으려면 물질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P, 운동량이라는 거는 물질의 특성이고 람다, 파장이라는 거는 파동의 특성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같은 공식 안에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 브로이 아저씨는 이 물질파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만들어낸 거지. 이제 구성을 하고 이 모든 물질들은 파장도 가지고 운동량을 가지는 거야. 그런데 이 뭐가 더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한 가지 특성만 다른 특성은 가려지게 돼서 보일 뿐이다. 봅시다. 아주 작은 전자 같은 존재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너무너무 작단 말이에요. 너무 작아. 그래서 제가 속도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m과 v를 곱한 p, 운동량 자체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운동량이 들어가는 분모 부분에 아주 작은 p가 들어가기 때문에 람다는 걔가 커지게 되겠죠.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지니까, 그죠? 파장이 커진다. 그래서 이 전자라고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입자라고 믿어왔지만은 이 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은 아주 미시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질량이 매우 작다 보니까 이 람다, 파장이라는 개념이 부각되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존재인지 이렇게 존재를 그려야 되는지 애매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필 지우개를 예를 들어볼까요? 분필 지우개 같은 경우는 지우개 같은 경우는 질량이 아주 크잖아. 전자보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질량이 너무너무 클걸요? 전자는 이거보다 질량이 매우 작겠지. 속도가 조금 느리다.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이런 속도라 해도 얘가 파동처럼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없죠. 그렇게 되는 거는 질량이 아주 느리다고 해도 속도가 아주 느리다고 해도 질량 자체가 전자, 원자 이런 미시적인 존재들보다는 너무너무 크니까 일단 준수한 정도의 운동량을 가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이제 전자나 원자에 비해서 큰 운동량이 여기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람다는 매우 작아질 거고, 그래서 이 칠판 지우개를 내가 어떤 속도로 이렇게 던질 경우에 파동성을 가지긴 가지지만 이 람다 파장 자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얘가 진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아름다운 공식으로 정리한 게 드 브로이 아저씨고, 그 물질파 공식이 바로 깔끔하게 다시 적으면
개념. 이게 파동에 대한 개념, 이게 물질에 대한 개념. 이것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라는 미시적인 존재는 얘가 파동 그리고 혹은 물질 딱딱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파동의 성질이 더 돋보일 수 있겠죠.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그 다음 밑에 콤마 뒤를 봅시다.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 자, 이거는 하이젠베르그 아저씨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거 맞나요? HE일 건데 맞네요. 나도 이거 쓰기 어렵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등장했다. 자, 요거는 뭔 말이냐? 불확정성.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뭐를? 전자의 위치 혹은 운동량을 확실하게 정의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생긴 물질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눈동자를 그려줘야겠네. 좀 징그럽나요?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은 어떤 광원이 있겠죠. 우리는 빛이 있어야 물질을 볼 수 있지. 맞지? 빛이 하나도 없다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빛에서 나온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질에 부딪히고 이게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올 경우에 물질을 관찰한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물질은 어느 정도 크기가 있겠지. 하지만 이게 만약 대상이 전자라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파장을 띠면서 날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자,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기 확대를 좀 해볼까? 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빛이 전자를 피해갔어요. 그죠? 의식적으로 피한 게 아니라 파장이 전자의 지름보다도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관찰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빛뜻은 빛보다 더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하면 되겠지.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해 봅시다. 파란 색깔이 노란색보다 파장이 짧죠? 전자에 딱 맞았나? 그럼 얘는 튕겨 나올 거야, 빛이. 그죠?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관찰은 할 수 있겠지. 하지만은 자, 이거 봅시다. 노란 색깔 파장이 이렇게 큰 빛, 파란 색깔 파장이 이렇게 작은 빛 생각을 해보세요. 파장은 당연히 얘가 더 크지. 그런데 우리 파장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 알고 있죠? 빛의 에너지는 하 곱하기 U. 이건 진동수라 했죠? 이 V 아니에요. P에서 V 아니야. 플랑크 상수 곱하기 U, 진동수가 에너지다. 근데 진동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람다분의 C, 진동수는 람다분의 C가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런 공식을 얻을 수 있어. 결국 중요한 거는 람다가 커지게 되면 에너지가 작아지고, 반대로 람다가 작아지게 되면 에너지가 커진다는 소리예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소리죠. 요거를 적용시키게 되면 얘는 에너지가 작지만 얘는 에너지가 엄청 크다는 소리예요. 그죠? 에너지가 크다.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하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순간 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빛의 에너지가 전자의 위치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바꿔버릴 수 있다. 전자가 원래 여기 있었지만 관찰을 하려고 이 빛을 쐈는데 이 빛에 맞고 높은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튕겨져 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에 과연 이 전자는 정지하고 있던 걸까? 혹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던 걸까? 이미 에너지가 가해진 이상 우리는 그거를 과거를 알기는 어렵다. 과연 이 위치에 있었던 걸까? 그거조차도 애매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의 위치와 그 당시의 운동 상태 둘 중 모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 둘 다 애매한 오차를 가지고 이 정도 범위는 알 수 있어도 얘를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운동량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려면 위치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이 전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운동량에 대한 정보겠죠. 그리고 위치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되겠지.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원전 모형이 등장하게 된 계기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책에 없는 이런 영어 사람 이름도 막 적어놓고 했는데 이렇게 딱딱딱 목록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책 본문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목록으로 딱 정리를 해두고 현대 원전 모형에 대한 개념을 들어가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연유들 때문에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됐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다 모형을 그림으로 잘 그려봤어요. 하지만 사실 현대 원자 모형은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나타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인간은 늘 답을 찾죠. 이것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녹여서 그림을 그렸지만, 현대 원자 모형 같은 경우는 그래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y는 x 이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런 데카르트 좌표기에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y는 x 제곱 이것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68페이지 맨 아래쪽이나 68페이지 제일 아래쪽이나 69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들은 보면 다 좌표가 적혀 있어요. X축, Y축, G축 해가지고 좌표가 나와 있죠. 좌표가 나와 있다는 말은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그냥 보어 원자 모형 혹은 그 이전에 저기 러더퍼드 그리고 톰슨, 돌턴 원자 모형처럼 그냥 그림이 아니라 그래프, 좌표를 반영한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웠지만 Y는 X 제곱 이런 게 뭔가요? 수학이죠, 수학.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은 수학이에요, 수학으로 나온 식을 도시한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계속 그림, 미술로 나타내던 원자 모형들을 이제 수학이라는 다른 분야로 넘겨와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나타내면 긴 수식을 써야 되는데 그거보다 가시적으로 딱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오히려 보기는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을 쓰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본문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작은 입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보어 원자 모형을 완전히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전자라는 입자가 있다. 입자라는 것도 모른다.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둘의 성질이 공존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다. 아니, 불확정성이다. 얘가 이 궤도를 따라서 딱 돌고 있고 위치가 딱 여기다고 절대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전자의 파동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입자라고 믿어오던 전자의 파동성도 이제 관심을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파동성 때문에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불확정성 원리죠. 알 수는 없지만 특정한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만은 알 수 있다. 자, 아까 전에 얘기를 하고 넘어왔는데
이 현대 원자 모형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이제 한 사람은 슈레딩거라고 적어보면 좋겠어요. 슈레딩거라는 아저씨가 이제 계속 그림만 그리던 거에서 수학으로 이렇게 딱 넘겨올 수 있게 그 혁혁한 공을 세운 아저씨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 아저씨가 처음 원자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었지만은 이거를 해석한 사람은 보른이라는 아저씨, 부호랑 약간 비슷하죠? 이름이 막스 보른이라는 아저씨가 이거는 확률이다 모르는 거는 아니 얘도 애매하고 얘도 애매하다며 애매하면 그냥 오차 범위가 이렇게 있는 확률로 나타낸다. 여기서 전자가 있다 없다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몇 %다 라고 나타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스 보른 아저씨와 슈레딩거 아저씨가 만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공을 세운 이 원자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도시해 놓은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비탈. 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일정한 에너지의 전자가 원자의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을 오비탈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비탈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가 그림에서는 점 밀도 그림. 점 밀도에서는 이제 이 한 점들이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몇 % 이상의 확률을 가지는 곳에 점을 이렇게 찍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점이 많이 모여있는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 그림을 보면 경계면 그림. 그건 마치 반듯하게 이렇게 공모양으로 쭉 그려놨는데 이 경계면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가 되는 곳이다. 대부분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여기 포함된다는 거죠. 이게 오비탈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은 오비탈 원자 모형이라고도 하고, 여기 왼쪽 밑에 주석에 보면 이제 마치 핵 주위에 구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6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9페이지. 그림 2-16에서 네온의 선 스펙트럼은 수소보다 선의 수가 훨씬 많고, 이거 아까 설명한 거죠. 가까이 물이 지은 선들이 띄엄띄엄 나타난다. 자, 여기 가까이 물이 지은 선들이 띄엄띄엄 나타난다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수소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여기 잠깐 그림을 그려볼까요? 거리가 네온의 스펙트럼보다, 광철 스펙트럼보다 되게 대충 그려주죠? 비슷한 생각이잖아요. 그지? 요 정도 거리를 띄고 다음 선이 나오죠. 이 정도 거리, 뭐 거리가 조금씩 좁아지긴 하지만은 거리가 굉장히 넓어. 하지만 요 정도 거리밖에 차이가 안 나는 선들도 있고, 요 정도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선들도 있고, 사이의 공간이 얘보다 훨씬 적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얘는 빨간 선, 얘는 뭡니까? 3에서 2로 떨어지는 전자 전위에 대한 거죠. 얘는 4에서 2로, 얘는 5에서 2로, 얘는 6에서 2로 떨어지는 전자 전위에 대해서 이 방출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이 거리상으로 얘와 얘를 비교해봤을 때,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애를 비교해봤을 때, 뭐 3에서 2로 떨어지는 가정을 해보는 거야. 아닐 거야. 하지만 가정해봅시다. 3에서 2로 떨어지는, 얘가 4에서 2로 떨어진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너지 자체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3에서 2로 떨어지는 것과 가까이 붙어 있어서 얘도 아무래도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에너지가 나긴 나. 근데 너무 많이 안 나. 그래서 비슷한 데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똑같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건데, 전자 껍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개념, 가상적인 개념 안에 에너지가 차이 나는 조그만 공간들이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비탈입니다. 금방 설명했던 오비탈.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전자 껍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방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또 방이 있었던 거예요. 방문 하나 열고 이렇게 하나 들어가니까 방문이 한 3개 정도 더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는 개념 안에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포함되고 그 오비탈들은 각각 에너지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현대 원자론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은 하나의 전자 껍질 내에 좀 더 세분화된 에너지 상태의 오비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3에서 2로 떨어지는 것 같고 얘도 3에서 2로 떨어지는 건 맞는데 조금 뒤에 배우듯이 얘는 3S에서 2S로 떨어지는 거고 얘는 3P에서 2S로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는 같지만은 뒤에 나오는 알파벳이 다르죠. 이것들을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고 갑자기 설명부터 하냐? 오비탈이 뭐야? 알려줄게요. 같은 전자 껍질 내에서도 오비탈의 모양이 다르면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밑줄 치고 다전자 원자에서만 이라고 적어주세요. 수소 원자에서는 그렇지 않아. 다전자 원자에서는 그래요. 자 이거는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적어볼까요? 수소 원자의 경우 같은 전자 껍질 내 오비탈들의 에너지는 동일하다. 자 이게 7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72페이지 잠깐 넘어가 볼까? 거기에 대문짝만한 그림이 나와 있죠. 밑에 저기 상어 그림 말고 위에 그림 2-22를 보면 수소 원자의 경우 N은 1, N은 2, N은 3, N은 4 나와 있고 1S라고 적혀 있는 파란색 공과 2S라고 적혀 있는 파란색 공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나는 거 보이죠? 당연히 1S보다 2S가 더 에너지가 높아. 하지만 2S 바로 옆에 노란색 공 3개 2P 땅땅땅 돼 있는 게 에너지가 똑같죠. 위도 보세요. N이 똑같으면 앞에 있는 숫자 3이 똑같으면 3S, 3P, 3D건 에너지가 다 똑같은 걸 알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오른쪽 그림 다전자 원자로 넘어가 보세요. 하면 1S와 2S 이 차이는 알겠는데 2S와 2P 파란색 공과 노란색 공이 더 이상 에너지가 같지 않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나지. 2S가 2P보다 에너지가 좀 더 낮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소의 경우에는 수소가 아닌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봅시다. 수소에도 당연히 3S가 있고 3P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비탈이라고 할게요. 3S 오비탈과 3P 오비탈이 있을 거예요. 여기 2S 오비탈이 있을 거고 2P 오비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3S에서 2S로 떨어지는 거나 3P에서 2S로 떨어지는 이 전자 전이가 3S에서 2S로 전자 전이하는 것 그리고 3P에서 2S로 전자 전이하는 것의 에너지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출발선의 에너지가 똑같고 도착하는 데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겠죠. 3S에서 2P로 떨어지는 이 에너지도 다 동일하겠죠. 다 동일할 거예요. 여기 출발선과 도착선의 에너지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은 수소가 아닌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3S 오비탈이 3P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더 낮게 지금 난 높이를 다르게 그렸지만 에너지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좀 더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3S에서 2S로 떨어지는 것과 3P에서 2S로 떨어지는 전자 전이의 에너지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더 크게 그렸죠? 이게 더 클 거예요. 여기 거리보다 여기 거리가 더 길잖아. 에너지 차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똑같았지만 여기에서는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밀집된 많은 선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 선이 하나로 이렇게 가네요. 하나로 그립시다. 선이 하나로 표현된 이 방출선도 사실 알고 보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원자를 봤기 때문에 선이 하나만 나왔던 거고요. 다전자 원자에서는 여기 에너지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집된 여러 가지 선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72페이지로 넘어왔지만 여튼 계속 오비탈하는데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 막 수학 얘기만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자 예시를 통해서 우리 S와 P 오비탈이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단을 봅시다. S 오비탈은 공 모양이다. 우리가 계속 나왔던 SS라고 불렀던 오비탈은 공 모양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오비탈은 수학입니다. 수학 그냥 수식을 그래프로 도시를 해놓은 거야. 근데 도시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 그림을 그릴 때 발견 확률 전자의 그래프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전자의 발견 확률을 반영한 그래프다. 그래서 S 오비탈을 그래프로 그리면 공 모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구 모양의 그래프가 도시가 된다. 그리고 얘가 1s 오비탈이라면 2s 오비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그러니까 n이 1이란 말은 주행연수가 1이란 말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이란 말이고 주행연수가 2란 말은 두 번째 전자 껍질이라는 소리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s 오비탈이 있어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도 s 오비탈이 있어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도 s 오비탈이 있고 네 번째도 s 오비탈, 다섯 번째도 s 오비탈. s 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이때 1s 오비탈과 2s 오비탈 크기가 차이가 나요. 커요. 알겠죠? 그다음 3s는 더 크겠죠? 하지만 공 모양이면 똑같다.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더 핵으로부터 먼 거리에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마치 우리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이 1번, 2번, 3번, 4번이 되면 될수록 핵과 멀어진다는 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죠? 하지만 저렇게 궤도로 그릴 수 있지 않고 이렇게 공 모양으로 나타낸 것들은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낸 거다. 그게 오비탈이라는 거를 설명해 주고 싶어요. 차이가 나와있죠? S 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한 개씩 존재한다. 그리고 각 껍질의 S 오비탈은 주행대수 n과 함께 사용하여 여기 적은 것처럼 1s, 2s, 3s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 여기 1s, 2s, 3s 나와 있는 그림처럼 점점 주행대수가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커지며 평균적으로 전자가 핵에서 멀리 존재한다. 당연하지. 여기 핵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죠. 에너지 준위는 높아진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랑 핵에서 멀어진다랑 연결시킬 수 있는 이유는 전에 설명했었나? 제특이 있잖아. 핵에서 전자가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왜 높은지.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땡길 거야. 그지? 하지만 이걸 멀리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 정정리적인 인력을 극복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오비탈 크기가 커진다는 거는 전자가 핵으로부터 점점 발견될 확률이 먼 곳에서도 존재한다. 전자가 핵으로부터 발견될 확률이 먼 곳에서도 점점 많이 존재한다는 거는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전자가. 그러니까 평균 에너지는 높아지겠지. 그게 바로 전자 껍질이 전자 껍질에 나타내는 주행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높은 궤도다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긴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비탈인 p 오비탈을 봅시다. p 오비탈은 이런 공 모양이 아니라 이제 아령 모양이에요. 아령 모양. 밑에 그릴까요? 나중에 그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아령 모양이에요. 아령 모양이라는 거는 얘네 두 개, 로브라고 그러는데 요쪽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쪽들이 이제 180도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죠. 각도를. R형 알죠? R형 잡으면 이쪽에 중량 달려있고 이쪽에 중량 달려있는데 그 사이의 각도가 180도. 정확히 반대를 이루고 있지. 그렇다면 같은 좌표선 위에 X축 위에 이렇게 존재하거나 혹은 Y축 위에 이렇게 존재하거나 혹은 G축 위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종류가 몇 개야? X, Y, G. 세 종류네? 그죠? P 오비탈은 종류가 세 종류다. 이거 세 개를 다 묶어서 이 P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번 전자 껍질, 그러니까 주행지수 3인 P 오비탈도 있습니다. 좀 더 커요. 좀 더 커요. 좀 더 커요. 2P보다 3P가 훨씬 더 큽니다. 2S보다 3S가 큰 것처럼. 근데 1S는 왜 안 그래요? 없으니까 안 그렸어요. 1번 전자 껍질에 P 오비탈은 없어요. 알겠죠?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양자수를 배우면서 천천히 알게 될 겁니다. 자, 봅시다. 본문에 나와있듯이 69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P 오비탈은 R형 모양이며 R형 모양이니까 존재할 수 있는 저기 개수는 세 가지다. 원자력부터 방향에 따라 전자의 존재의 확률이 다르다. 그 말은 보세요. X축 위에 존재하는 이런 PX 오비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X축 위에만 있으니까. 그러면 방향에 따라 이쪽으로 같은 거리, X축 이쪽으로 같은 거리, 나 Y축으로도 같은 거리 갔어. 하지만 여기에는 발견 확률이 빵이고 여기는 발견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결로부터 거리가 아니라 방향에 따라 발견 확률이 다르다. 하지만 S 오비탈은 방향에 따라 발견 확률이 다르진 않죠. 오로지 거리에 따라서만 발견 확률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 거리와 방향 모두와 영향을 주고 우리는 거리는 영향을 주면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전자 발견 확률이 S 오비탈은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동그란 구 모양이니까. 하지만 P 오비탈들은 R형 모양이니까 거리, 방향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X, Y, G축 얘기도 나와 있고요. PX 적을 때 PX 이렇게 적지 말고요. P 오비탈은 P 오비탈인데 X축에만 존재하는 오비탈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주세요. Y, G 이런 식으로. P, X, Y, G 오비탈 이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고요. 이것들의 에너지 준위는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일반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리고 P 오비탈은 N1 주양수가 1인 전자 껍질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1P 오비탈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그리고 N이 2인 주양수가 2인 전자 껍질부터 존재할 수 있고요. 그 위도 마찬가지 3, 4, 5, 6 쭉쭉 다 있습니다. P 오비탈도 주양수가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는 커지고 크죠? 에너지 주위는 더 높아진다. 왜? 오비탈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 핵으로부터 더 먼 거리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에 쌓이면 전자가 더 먼 거리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멀어지면 에너지가 높아진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양자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업 이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바이바이.